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휴대폰 요금 인하, 가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항상 논란이죠.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 현 정부도 지속해서 이동통신사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동통신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었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 내 330가구를 비롯해서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에 불과한 청년 매입 임대주택 1,500가구가 올해 안에 공급됩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요, 정부가 다가구 주택 등을 사들여서 저소득층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다른 시군 출신 대학생, 그리고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입니다. 올해 추가되는 전세 임대 물량은 이미 선정된 예비 입주자들에게 먼저 돌아가고요. 필요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서 추가 모집도 하게 됩니다. 더 휴스 코퍼레이션 록 더 보트 띄워드리면서 2017년 8월 1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현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휴대폰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 관련 업계와 조율을 해왔는데요. 애초 목표로 세웠었던 통신 기본료 폐지 어렵기도 했죠.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예전에 전해드렸고, 기본료 폐지 대신해서 나온 안이 선택 약정 요금 할인율을 기존의 20%에서 25%로 올리는 거였고요. 취약계층 요금 감면, 알뜰폰 활성화, 보편 요금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선택 약정 요금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이었습니다. 현재 20%에서 25%로 올리는 거. 근데 어제 이동통신사들이 경영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인데요.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선택 약정 할인율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택 약정 할인율이란 자급제로 구입한 단말이나 개통 후 24개월 이상 된 중고 단말을 가지고 기간 약정을 하면 통신요금의 25%를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단말 보조금을 주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보조금 혜택만큼 요금 할인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지금까지는 20% 할인을 해주었는데 이 할인폭을 25%로 늘리겠다는 것이 이번 통신료 인하 방안의 핵심입니다. 예. 할인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선택 약정 할인 제도가 있고 의무 약정 할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시 지원금에 따라서 휴대폰을 살 때 휴대기기 보조금을 받는 것인데 방금 설명해 주신 것은 통신비를 인하받는 것이죠? 예. 아하, 그래서 둘 다 혜택을 받는 분들도 일부 있고 아니면 어느 것이 나에게 이익인지 따져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인데 선택 약정 할인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네, 선택 할인 대상자는 일단 자기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보조금을 받지 않고 내가 온전히 돈 전액을 주고 단말을 구입했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았더라도 24개월이 지나서 약정이 끝난 중고폰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예.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현재 한 1,500만 명 정도 가입하고 있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더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약정이 다 끝나서 단말 기요금 다 내신 분들이나 흔히 말하는 공기계, 그렇죠? 통신 서비스가 연결이 안 된 그냥 기계 기능만 하고 있는 그런 폰들로 개인적으로 통신사 가서 서비스 이용하실 분들은 선택 약정 할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이거를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거고 업계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5%를 올리게 되면은 업계가 손실을 얼마나 입습니까? 네, 지금 한 1,5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 연말까지 한 1,900만 명 정도로 갈 거로 보고요. 1,900만의 경우에 연간 통신 3사 합쳐서 1조 원 정도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통신비 인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는데, 통신 기본료 폐지는 물 건너가고 지금 다른 것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네. 가계 통신 요금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인가요? 네, 통신 요금 체계가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우리나라 각 통계에 따라 보면 통신 요금 수준이 OECD 34개국 중에서 한 8위에서 19위 정도에 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통신 인프라가 워낙 좋고 사용 컨텐츠가 다양하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계 소득 중에서 약 한 5 내지 6% 정도를 통신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어서 이 비중은 OECD에서 꽤 높은 편에서 한 서너 번째, 세 번째에서 한 5번째까지 높은 순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민간업체 요금 할인율을 가지고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맞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네, 정부가 전기나 수도, 가스와 같은 다른 공공재는 국영기업으로 운영하면서도 KT를 민영화하고 이동통신 3사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은 통신 분야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 기업 간의 자율 경쟁에 맡기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용자 구성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 다만 통신 서비스업이 지난 수년간 국내 통신 3사 간의 과점체제가 계속되면서 시장 경쟁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비슷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해왔고요. 또 단통법 등으로 보조금 지급도 오히려 줄어드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던 차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도 정부의 권한 내에 있는 행정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즉 일정 범위 내의 선택 약정 할인율 변경은 고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할인율을 25%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예. 자, 선택 약정 할인율 인상과 관련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은 어제 이동통신 3사가 이런 것들 지금까지 쭉 교수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눈 것들에 이어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예정대로 다음 달에 약정 할인율 인상을 강행하면은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그 이동통신 3사에서는 어떤 근거로 반대한다고 말합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약정 할인율에 고시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에서 변경이 가능한데 예. 이 조항의 해석상의 차이가 정부와 통신사가 좀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 요금을 100으로 보고 이것의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25%로 약정 할인율을 상향한 것이고요. 이 통사들은 현재 할인율이 20%인데 이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조정이 가능하다. 즉 전체 요금 수준에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예. 또 오히려 현재 보조금 수준도 지금 보조금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약정 할인 수준보다 오히려 적기 때문에 약정 할인율을 상향이 아니라 하향 조정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위 사업자인 SKT의 경우에 정부가 약정 할인율 상향을 강행할 경우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다음 달에 예정대로 이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것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럼 행정소송까지 가게 될까요? 네, 지금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일단 정부는 9월 중에 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을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들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 소송과는 별도로 만일 정부가 이런 행정행위를 즉 약정 할인율 상향 조치를 하게 되면 이 통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만일에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인용이 된다면은 이번 요금 인하는 법원 최종 판결을 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텐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문제의 원인은 과기정통부, 부미래부죠. 예. 주무부서인데 주무부서하고 사업자 간에 충분한 조정관이 없는 상태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좀 밀어붙인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 통일사업의 사정을 잘 아는 과기정통부도 내심으로는 좀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사들이 이렇게 감경한 이유는 요금 인하 이슈가 이번 약정 할인율 상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향후에도 보편적 요금제 도입이라든지 통일사들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올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양보하면 우리 회사는 망한다라는 이런 위기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사들이 이런 고민을 해소해주는, 그러니까 향후 요금 인하 이슈는 통신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진행을 하고, 일방적으로 요금 인하를 이 통사들에게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통사들에게 당근도 좀 주면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5G 주파수 요금 대금을 좀 감면해 준다든지, 또 연간 이 통사들이 한 2,400억 정도 전파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통신, 아까 말씀하신 취약청, 저소득층 요금 할인 이런 것들은 통일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그 감면을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복지통신의 재원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이 통사들에게 인센티브도 좀 줘가면서 요금 인하 협의를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풀리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이동통신사 내부에서는 법적으로 싸워볼만 하다는 입장도 있던데요. 이런 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자꾸 해석에 대한 차이인데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고시를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만든 고시에 대해서는 정부의 해석이 조금 더 효력이 있다고 보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정부 입장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동통신사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정부 입장을 받아들이면은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회사 손해를 그냥 두고 봤다는 이유로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경영진이 정부의 요금 인하 압박에 대응해서 요금 인하하게 되면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이제 경영진이 받아들일 경우고, 예. 정부가 법적 조치에서 요금을 인하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경우에도 만일에 정부가 요금 인하해라, 근데 경영진이 받아들였다, 그러면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예. 정부의 이런 요금 인하 압박이 있었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소송에 졌다, 그럴 경우에는 경영진의 책임은 저는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희 인터뷰 도중에 통화 상태 불량했던 점, 잡음이 들어갔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침에 북한이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가 오늘 오후 3시에 개최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 전해드린 것처럼 괌 포위 사격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회의가 끝난 뒤에 관련 내용을 정부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전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27살 김미라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입니다. 역도, 체조, 유산소 운동 등이 결합된 운동인데요. 한 2년 전쯤에 저희 오빠가 추천을 하면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과격한 운동이라는 인상이 있어서 조금 꺼려지긴 했는데 재밌고 지루하지 않은 운동이라서 오래 하게 된 것 같아요. 강도가 높은 운동이긴 한데요. 각자 체력에 맞는 고강
무강도로 운동을 하는 거라서 사실 외국에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분들도 운동하시고 어린이들도 하는 운동이거든요. 이게 그룹 수업 형식으로 되는 거라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 친해지거든요. 그 커뮤니티가 크로스핏의 강점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저도 혼자 시작했는데 이제 친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직장인으로서 가장 좋았던 점은 다른 데 가면 보통 1시간 30분, 2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 크로스핏은 준비 운동부터 정리 운동까지 다 해서 1시간 내로 끝나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운동 스케줄이 달라지고 다양한 운동 동작들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크게는 역도하고 체조, 유산소 운동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체력이나 기능적인 면을 주로 하는 운동입니다. 회사에서도 피곤함 별로 못 느끼는 것 같고요. 아침마다 운동하는 습관이 들어서 운동하고 나면 개운하기도 하고요. 수업을 같이 듣고 2명이나 3명이서 같이 팀을 이뤄서 하는 운동도 있어서 운동하고 다 같이 술 마시러 가기도 하고 많이 친해져서 지금은 이제 연락도 자주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집이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어서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운동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상쾌한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가장 큰 목표는 다치지 않고 오래 운동하는 거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대회 진행 중인데요. 출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올해가 너무 더워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한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해서 올 한 해 즐겁고 힘차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김미라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일반 그냥 회사 다니시면서 운동도 병행하시는 겁니다. 취미 생활로 하면서 대회까지 나가는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준 높게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르신 것 같은데 크로스핏은 뭐 준비 운동부터 끝나는 것 1시간이면 충분하고 뭐 지루하지 않고 재밌다고 요즘에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금 전에 김미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더워서 못하고 뭐 피곤해서 못하고 일이 바빠서 못하고 많은 이유 때문에 운동 쉬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왠지 나도 운동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죠. 자신에게 맞는 운동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김미라님처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스케이트보드를 좀 배워보고 싶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운동을 해봅시다. 자, 김미라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수원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라 맥락크난의 블랙버드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맛있는 여행과 서울시 소식 이어갑니다.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과 미식가 웰빙 전문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요, 밖으로는 바다와 닿아 있고 안으로는 겹겹이 산인 곳,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반도 국립공원인 전라북도 부안의 변산반도 국립공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제가 한번 다녀온 곳이네요. 다녀오셨군요. 근데 너무 오래됐다.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갔다 온 기억이 나요. 언제적인가요? 그때를 아십니까? 아닌가요? 20세기에 다녀왔네요. 야. 그 서해의 절격인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밖으로는 정말 생명력 넘치는 바다를 품고 있고요. 네. 안으로는 첩첩한 산과 호수를 껴안은 산과 들, 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주 아름다운 땅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자체가 좀 넓어요. 그래서 약간 산과 계곡이 내려앉은 내변산과 기암과 바위가 어우러진 외변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내변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야, 내변산 국립공원. 네. 거기에 들어가면은 뭘 가장 먼저 봐야겠습니까? 폭포를 여름에들 많이 찾잖아요. 네. 시원하니까. 내변산 국립공원에도 아름다운 폭포가
있어요. 내변산 제일전경이라는 직속폭포인데요. 일단 이 직속폭포는 가는 길 명승이에요. 예. 정말 청량한 가득한 푸른 숲이 안온하게 펼쳐지는데 발걸음도 되게 편안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좁은 숲길을 좀 지나면 그 직속폭포 가기 전에 계곡물을 담아서 산허리를 채운 천혜의 저수지가 나타나는데 예. 이 저수지의 풍경이 기가 막혀요. 과거에 이제 부안댐이 생기기 전에 지금의 변산의 식소원 역할을 했던 곳인데 정말 녹음 깊은 산과 호수가 어우러져 내는 그 정치가 말 그대로 그림 같고요. 이 저수지를 따라서 그 데크길이 깔려 있는데 그 데크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저수지를 발 아래 둔 것처럼 걷는 즐거움이 있어요. 무리를 걷는 즐거움이 있어요. 네. 여기를 지나 조금만 올라가시면 그 직소보를 그 호수를 지나서 한 굽이 돌면 약간 저 멀리서 정적을 깨는 우렁찬 물소리가 들립니다. 물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시원한데 예. 물소리를 들으면서 오르막길을 살짝 오르면 정말 바위 사이로 굽이쳐 흐르는 정말 그 물줄기가 장관인 직소폭포가 나타나는데 높이 한 30m 높이에서 막 내리꽂듯 떨어지는 폭포 호수예요. 예. 이걸 폭포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에 딱 쓰면 이 깍짓기로 엇갈린 산줄기 사이로 굽이치고 내리꽂히는 물소리와 폭포의 풍경과 그 사이로 이어지는 담과 소의 풍경이 정말 아주 멋스럽게 펼쳐져요. 예.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하고 일단 물소리 자체가 몸도 만두 귀도 깨끗하게 씻어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진을 봤는데 V자로 이렇게 그렇죠. 굽이가 진 곳에서 정말 깍짓긴 사이로 골 사이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 그 아래로 담과 소가 이어져 있는데 그 물빛들도 되게 기가 막혀요. 정말 예쁘네요. 네. 여기 사계절 사진을 제가 쭉 봤는데 겨울에도 좋습니다. 야, 그래요. 네. 야, 진짜 뭐랄까요, 신선들이 여기서 놀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포근하고요. 모든 계절들이 색이 선명하게 담겨 있는 곳이어가지고 여름이 아니어도 좋지만 여름에 약간 폭포 소리 들으면 더 시원하잖아요. 여름날에 제가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아니 여름에 가면 혹시 여기서 폭포수 떨어지는 물을 맞으면서 시원하게 몸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 국립공원 내에서는 함부로 입수하시면 안 되고요. 국립공원이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폭포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고요. 폭포 아래까지는 가실 수가 있는데 몸을 담그거나 그럴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국립공원 내에서는 그거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시면 그 소리와 함께 물 튀기는 물기를 이렇게 피부에 닿는 물기를 즐길 수가 있는데, 네네.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시거나 그런 거는 제가 너무 예능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봤나 봐요. 그러셨군요. 예. 네. 자, 폭포수를 구경하고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려면은 또 조용한 곳에 걷고 싶을 텐데요. 네, 그 내변산의 또 다른 절경 중에 하나가 내소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름다운 사찰인데 그 직소폭포에서 제배기지를 넘어가면 바로 나올 수 있기도 하고 차량으로 가시는 분들은 다시 이렇게 휘돌아서 드라이브 코스로 가실 수가 있는 길이에요. 이 내소사는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천년 고찰이에요. 내소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천천히 사색하며 편안하게 걸은 길 말씀하셨는데 내소사는 제가 내소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소사 가는 길이 기가 막혀요. 1500년을 살아온 전나무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하늘 높이 솟아있고 그 일주문에서부터 4차 천왕문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그 숲길이 정말 좋아요. 어느 계절에 가도 좋은데 여름날에 푸르르 패스해서 좋더라고요. 이 길을 따라 전나무 향을 맡으며 쭉 걷다 보면 그러니까 속세의 찌든띠를 씻어내는 느낌도 되게 좋고 약간 붐비지 않은 시간대에 가면 사색하며 걷기도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 때문만이라도 내소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소사에 또 들어가시면 눈여겨보아야 할 곳이 하나 있는데 바로 대웅전이에요. 본물로도 지정되어 있는데 대웅전에는 두 가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천장과 꽃문살인데 일단은 그 대웅전의 그 꽃문살은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 바래지고 되게 담담한 빛깔인데 화려한 빛깔이라고는 없지만 그래서 단아하고 그윽한 멋을 지니고 있는 꽃문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린 그 문살에다가 꽃살을 정교하게 새겨져 나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약간 단아한 멋이 그대로 배어있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아름다워서 약간 오래된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풍경이 꽃문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담한 또 외관과 달리 그 대웅전의 그 내부로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법당이 천장을 딱 올려다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쌓여있는 다포 양식의 처마도 그렇고 그 천장의 화려한 색감이나 그 문살이 누가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잘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 아름다운데
그걸 딱 보시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돌아가시거든요. 여기 약간 숨겨진 곳이 하나 있어요. 대웅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법당이 불상 뒤로 돌아가시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크다라고 해요. 관세음보살상 벽화가 네. 불상 뒤에 있어요. 들이 돌아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관세음보살상에다가 소원을 빌면 되게 잘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이긴 하지만 예. 혹시 마음속에 깊이 바라는 게 있으신 분들은 가서 한번 휴가 가신 김에 관세음 보살상 보시고서 한번 소원도 빌어보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빛바랜 나무 결이 굉장히 고즈넉하고 멋지네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막 복잡하게 살면서 조용한 그렇죠. 곳에 혼자 가서 좀 사색을 즐기고 싶을 때 그렇죠. 괜찮은 장소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또 뭘 먹으면 좋을까요? 부안하면 갯벌이 많잖아요. 예. 갯벌하면 조개죠. 그다음에 조개의 진주, 조개의 여왕은 백합이죠. 좋죠. 그래서 부안에 가면 백합을 다양하게 맛볼 수가 있는데 백합 코스 요리를 드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백합은 조개의 여왕답게 쫄깃하고 탱탱한 속살을 자랑하고 비린맛도 없어서 백합을 회로도 드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드시는 게 백합살을 잘게 썰어서 고소하게 끓여낸 또 백합죽이 일품이에요. 예. 약간 매콤한 게 원하시는 분들은 백합찜, 백합구이, 뭐 백합전 다양하게 있으니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백합을 코스로 즐겨보시면 좋고 또 하나 그 부안에는 소금을 만드는 밭인 염전이 있어요. 예. 염전이 있다 보니까 염전 옆에는 이렇게 젓갈이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젓갈 정식을 맛볼 수가 있어요. 정말 명불허전 젓갈은 밥도둑이죠. 예. 여러분들 입맛 없을 때 정말 아주 소량으로도 극명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젓갈과 함께 멀리 떠나간 입맛을 되돌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변산 국립공원의 직소폭포, 내소사 찍고서 백합까지 그리고 젓갈까지 먹고 왔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홍주혜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홍주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립대는 지난 2012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값 등록금을 도입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또 수험생들이 반길 만한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해마다 대학 입시 전형료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서 문제가 되죠. 예. 수시와 정시 모집을 합쳐서 최대 9번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한 번에 6, 7만 원씩 수험생 한 명이 평균 5, 6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100만 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음 달이면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예. 서울시립대가 2018년도 모든 전형에서 입학 전형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18,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진 신입생의 부모가 서울에 3년 이상 산 경우에만 입학금이 면제됐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립대 신입생 전원이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서울시립대의 전형료는 수시 모집이 6만 원, 정시 모집이 3만 5천 원, 예체능 전형이 7만 원이었습니다. 또 입학금은 9만 2천 원 정도였습니다. 전형료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서울시립대의 수입 감소분 10억여 원은 서울시가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시립대 이런 움직임이 또 다른 어떤 영향을 낳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폭염 때문에 거의 온종일 에어컨 켜두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화재도 덩달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보통은 실외기가 과열돼 불이 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6월과 7월에 발생한 에어컨 화재 52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79%, 5건 가운데 4건꼴로 전선 연결 부분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컨 제조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실외기 전선에다 다른 전선을 추가로 이으면 연결 부위가 화재에 취약해지는데요. 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에어컨은 전기 부하가 크기 때문에 연결 배선을 이음매 없이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중간에 연결할 경우 전선 연결 슬리브 등을 활용해 견고하게 설치해야 접촉 불량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조사 소속 설치기사가 아닌 사용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에어컨을 설치했다 문제가 생겨 불이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 이 부분 유념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대부분 집은 비장애인에 맞춰져서 지어지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살기에는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네, 서울시는 그래서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까지 모두 8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 만족도가 평균 92.2점으로 높습니다. 올해도 세대주나 세대원이 장애 등급 1에서 4급 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가구 100가구를 선정해서 이달부터 무료 집수리 공사에 들어갑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가구의 현관엔 경사로와 안전 손잡이 등을 설치하고요. 장애인이 홀로 용변을 보거나 씻을 수 있도록 화장실 문턱은 없애고 바닥엔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깝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손잡고 창호나 현관 틈새로 냉난방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시공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 72주년 광복절인데요. 15일 밤에 광화문 광장에서 색다른 음악회가 열린다고요? 네, 광화문 광장은 지난 겨울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치던 장소죠. 예. 서울시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은 2005년부터 해마다 광복절 기념 음악회를 열고 있는데 올해는 광복의 기쁨을 나누는 동시에 촛불 광장의 감동을 재현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을 음악회 장소로 정했습니다.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예.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촛불 집회가 평화롭게 열릴 수 있도록 애쓴 환경미화원, 소방대원, 경찰, 자원봉사자 등 1000명이 특별 손님으로 초청됩니다. 음악회는 크게 저녁 7시에 시작되는 사전 공연과 8시부터 진행되는 본 공연으로 나뉩니다. 먼저 사전 공연에선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로 이뤄진 4.16 합창단과 서울시 소년소녀 합창단이 공연을 펼칩니다. 본 공연에선 서울시향이 모두 8곡을 연주하는데 촛불 집회 당시 무대에 올랐던 한영애 밴드와 전인권 밴드도 협연합니다. 또 공연 중엔 청중이 촛불 대신 휴대전화 플래시로 광장을 밝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예, 오늘 서울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YTN 홍주혜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댐 양키스의 High Enough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a shame I've got to live without you anymore. There's a fire in my heart, a pounding in my brains, driving me crazy.